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로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일어나는 것이 힘든 피로, 밥을 먹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 피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무력함. 특히 60대를 넘어선 남성이라면 지금 이 말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교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처럼 상쾌하지 않고 오히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지신다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숨가쁨이 오거나 종아리가 쉽게 뭉치고 자다가 쥐가 자주 나신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가까운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은 충분한데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허탈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산의 감소입니다. 위산이요? 속이 쓰릴 때 관련된 그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산은 속쓰림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음식에서 영양소를 뽑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도구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국내외 소화기내과 연구들을 보면 60대 이후부터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30에서 40%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혈관을 열고 신경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바로 이 위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 안에서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결합을 끊어내서 B12를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야만 우리 소장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위산입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B12는 단백질에 묶인 채로 그냥 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즉,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고요?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공장, 즉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기 위한 핵심 점화 장치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ATP라는 에너지 단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서 B12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도당이라는 연료는 가득한데 점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마이엘린이라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B12 결핍의 신경학적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방치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 부끄러워서 드러내놓고 말씀 못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기능, 즉 성적인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강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성적 기능을 유지하려면 해당 부위로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혈관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져야 피가 몰립니다. 혈관이 좁고 딱딱하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우리 몸이 충분히 만들려면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그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12와 엽산이 조효소로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B12가 부족하면 산화질소 생성이 떨어지고 혈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남성 기능이 약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친밀감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부위로 혈액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혈관 상태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과 뇌로 가는 혈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비뇨기과와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기 기능의 약화는 심혈관계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심장과 뇌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타민 B12 단일 제품 1000마이크로그램짜리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왜 1000마이크로그램이냐고요? 60대 이후의 위산 저하 상태에서는 비자의 흡수율이 젊었을 때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1000마이크로그램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성인의 하루 권장량인 2.4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초과하지만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독성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B12를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중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B12의 양은 대부분 10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수준입니다. 흡수율이 10에서 20%라면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1에서 5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핍된 몸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B12 단독 제품 100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기 전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B12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 대사 엔진이 켜진 상태로 공장이 돌아갑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에 드시면 잠들어야 할 시간에 에너지 생산이 자극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B12 제품을 고르실 때 성분표를 보시면 시아노코발라민과 메틸코발라민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효과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메틸코발라민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이미 활성화된 형태라서 간에서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세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 보호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뇨약으로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 지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메트포르민은 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경로를 실질적으로 방해합니다. 이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경구 복용 B12만으로는 결핍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B12 수치를 확인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하다면 주사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산 억제제, 즉 프로톤포포 억제제나 H2 차단제를 속쓰림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이 일시적인 불편함은 덜어주지만 결과적으로 비철비 흡수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위산 억제제를 6개월 이상 드셨다면 피최비 혈중 수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성분으로 넘어갑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하면 눈떨림에 먹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그네슘의 수백 가지 역할 중 극히 일부만 본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 안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말 그대로 몸의 운영체제와 같은 미네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가바는 뇌와 신경계를 진정시켜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자다가 자꾸 깨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상당수가 마그네슘을 권정 섭취량에 미달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에서의 마그네슘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고 신장에서의 제흡수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부족해지기 더 쉽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과 근육의 이완에 관한 역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반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도 결국 근육으로 이루어진 관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벽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의 신호에 혈관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B12가 열쇠를 만들었다면 마그네슘은 그 열쇠가 들어가는 자물쇠에 윤활유를 치는 역할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뭉쳐있고 뻣뻣하신 분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하루 200mg으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면 하루 300에서 400mg으로 늘리십시오.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잘못된 형태의 마그네슘을 드실 때 더 심합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은 가장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변비약에 가깝습니다. 이완 효과나 수면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트레온산 마그네슘,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특히 수면 개선 효과가 탁월하고 위장 자극이 적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약사 선생님께 흡수율이 높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 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손상된 경우 마그네슘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중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황금조합의 완성입니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요? 나물무침에 쓰는 그것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의 진짜 힘을 아시는 분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들기름은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전 세계 식용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두유나 옥수수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흔히 오메가3의 대명사로 알려진 연어나 고등어에 들어있는 DHA, EPA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 몸에서 일부가 전환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한염증 작용을 합니다. 혈관 내벽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과 염증물질로 이루어진 덩어리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가 혈관을 열려고 해도 혈관 자체가 굳어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과 각종 폴리페놀 성분들은 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벽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여러 국내 연구에서도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의 꾸준한 섭취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생성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막힌 하수관을 청소하는 것처럼 들기름은 끈적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통로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한 숟가락, 약 15ml를 드시면 됩니다. 나물에 넣으셔도 되고 밥 위에 살짝 뿌리셔도 됩니다. 된장국에 한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반드시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완성된 음식에 생으로 얹어서 드셔야 합니다. 볶음 요리나 튀김에 사용하시면 오히려 유해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어 역효과가 납니다.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냉압착 또는 저온압착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고온에서 짜면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은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2달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냄새가 역해졌거나 맛이 변했다면 산패된 것이니 즉시 버리십시오. 산패된 기름은 몸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비타민 B12 2000 마이크로그램, 저녁 마그네슘 킬레이트 300에서 400mg,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 이 세 가지가 왜 함께 작동해야 하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 채비를 드시면 에너지 대사 효소들이 활성화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P7B는 산화질소 합성에 필요한 조효소로 작동하여 혈관을 열기 위한 열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혈관 통로 자체가 깨끗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문이 녹슬어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그 문을 닦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혈관벽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낮 동안 긴장했던 신경계가 진정되면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면 중에 몸이 수리되고 호르몬이 재충전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혈관이 산화질소 신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맑은 혈액이 유연해진 혈관을 통해 막힘없이 흐릅니다. 에너지 공장은 제대로 가동됩니다. 신경계는 안정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기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활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빨리 효과를 내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마그네슘의 효과, 특히 수면 개선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빠른 경우 일주일 안에 잠이 좀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겹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차가 큽니다. 비타민 P7B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결핍되어 있던 몸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중 P7B 수치가 정상화되는데 보통 4주에서 8주가 걸립니다. 신경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주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기름의 혈관 개선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혈관의 문제가 한두 달 만에 극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다른 몸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목표를 최소 3개월로 잡으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몸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됩니다. 이제 실천을 방해하는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나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B12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드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흡수가 문제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B12는 흡수되지 못합니다. 음식으로 아무리 보충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 B12도 괜찮겠지? 일반 건강검진에는 비타민 B12 수치 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혈색소나 일반 혈액검사로는 B12 결핍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비타민 B12 혈중 농도 검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지 않나? 수용성 영양소인 B12와 달리 마그네슘은 과잉 섭취 시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은 주로 설사 형태로 배출됩니다. 독성이 생기는 것은 매우 고용량을 매우 오래 드셨을 때이며 일반적인 영양 보충 용량인 하루 400mg 수준에서는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들기름은 기름이니까 살이 찌지 않나? 건강에 좋은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숟가락 분량의 들기름은 걱정하실 수준의 열량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실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 킬레이트 마그네슘 2000mg을 드십시오. 첫 번째 주는 이것만 하십시오. 몸이 적응하는지 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B12를 추가하십시오.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기 전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B12 메틸코발라민 1000마이크로그램짜리 하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나물이나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십시오. 두 번째 주부터 마그네슘을 300mg으로 늘리십시오. 몸이 괜찮다면 세 번째 주부터 400mg으로 늘리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시술을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세 가지 제품의 총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동네 약국에 가셔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이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강한 약, 더 비싼 영양제, 더 특별한 무언가. 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이미 필요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도 있고, 혈관을 열기 위한 시스템도 있고, 회복을 위한 수면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진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그 재료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몸의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몸을 믿으십시오.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의지에 맞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진료나 처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투석 중이신 분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 복용을 결정하십시오. 좋은 것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각하게 느껴지시거나 지속되신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 B12 수치와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와 같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